백자초문 한자 금일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 한자 백자초문 한자 학습의 목표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백자초문 한자 학습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한자를 한글처럼. 자,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한글은 우리가 아무런 불편 없이 편하게 쓰는데 한자는 아무래도 그 새롭게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될 한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한자의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면 한자와 한글이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글에 익숙한 우리는 한자를 매우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자를 특히 우리 백자초문 한자를 하면 그 속에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한글을 아는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우리가 한글 쓰듯이 이렇게 쓰는 정도가 되면 사실은 그 속에 놀랄만한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자와 한글을 배워서 기존에 나와 있는 서적을 읽는 데 쓰는 게 아니고 한자와 한글 그 자체가 담고 있는 그 속에 엄청난 지혜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맛볼 수 있는 비밀이 한자와 한글을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저의 이 백자초문 한자 학습의 목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3단계로 이렇게 한자 학습의 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자의 기초 14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14자는 한자에 대한 원리가 전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기초 중에 기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한자의 기초 14자를 알아야 한글도 제대로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우리 문자와 관련해서는 이 기초 14자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한자의 계통 이해입니다. 계통이라는 것은 한자는 모양으로 계통을 이루고 있고 또 소리로 계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모양과 또 한자의 소리, 이 양면의 그 한자의 원리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한자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써보고 익혀서 배우는 천자문식 학습이 아니라 그룹별로 우리가 한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한자를 터득해 갈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그 한자의 음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한자를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것은 한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음가를 아는 것이 한자를 궁극적으로 아는 한자에 관한 최후의 그 지식이고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저의 저서입니다. 저의 한자 학습이 이제 백자초문이다고 해서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니까 그 도서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백자초문을 먼저 구입을 하시는데, 사실은 백자초문보다 저 한자의 비밀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한자의 비밀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한자의 기초 14자, 그 다음에 한자와 한글의 관계, 상형문자를 보는 법, 이런 내용들이 이 한자의 비밀, 저 속에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책이 지금 서점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고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에서만 이게 판매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알라딘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 과정을 마친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백자초문 책입니다. 저 백자초문 책은 한자의 모양을 위주로 한 계통, 한자의 계통 중에 모양을 위주로 한자를 풀이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문자를 주목하라라는 책은 비교적 후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저것은 이제 우리 한자 용어, 예를 들면은 홍익인간이다, 또 동이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용어들 위주로 또 문자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자초문 이 내용을 비교적 체계 있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세 가지 서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활궁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활궁자 중에는 우리와 매우 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용어들과 관계가 있는데 그 용어들 중에 하나가 홍익인간의 홍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이족의 이자. 이 두 개의 글자는 활궁자를 이용해서 만든 한자 중에서도 아주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비교적 가볍게 이렇게 지나간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시간에 그 홍자 그 다음에 이자 이 두 개의 글자를 보다 더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홍익인간 할 때 홍자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 홍자와 관련된 글자들을 4개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언뜻 보면은 왜 저렇게 모양이 각각일까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 모양의 변화 속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모종의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분들은 여기 보면은 열십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십자와 지금 이런 모양을 왜 동일시 하느냐. 저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야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저 한자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제 꿰뚫어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 모양은 뭐고 이 모양은 뭐고 분명히 모양이 다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막히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모양들은 여기에 이렇게 물결처럼 나와 있는 이 모양이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사로 사자처럼 내려와 있는 이 모양이나 열십자나 이 모양들은 전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는 그냥 니을처럼 이렇게 활궁자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모양이 또 조금 달라요. 왜 활궁자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이 모양은 나중에 우리 북두칠성의 모양과 같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활궁자가 북두칠성의 모양처럼 사람의 모양처럼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지는지 사실은 저 속에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모종의 이제 전부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홍익인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자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한민족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홍익인간의 홍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홍익인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최상의 가치. 심지어 한국적인 것의 특징이라고 하면 홍익,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홍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수준들이 자꾸 높아져서 과연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있다면 우리 것의 특징이 뭐냐?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 것에 움직일 수 없는 기준 중에 하나가 홍익입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홍익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지 않으면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하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우리에게 이제 고려장이라는 장려 풍습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죽음에 임박한 부모를 갖다가 버린다. 이건 동방예의지국의 예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또 우리 인륜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그런데 마치 우리 고대에는 당연히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죽음을 앞둔 부모를 마치 갖다가 버린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뭔가 행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요겁니다. 홍익. 여러분 자기 부모를 가져다가 죽음에 임박한 부모를 이렇게 지게에 져서 갖다가 버린다. 그게 홍익에 맞습니까? 홍익 정신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홍익은 한국적인 것이냐, 우리 것이냐는 것을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홍익이.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홍익하면 이 홍익만 생각을 해요. 홍익인간 해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너무 막연해요. 추상적이고. 말하자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홍익인간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교육법에 첫머리에 홍익인간 교육 목표로 세워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어디서 그 흔적들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홍익에 대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홍익인간에 대해서 사실은 이 홍익인간의 출처인 환단고기에 정확하게 홍익인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성통공안 제세2호화와 함께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홍익인간만 떼다가 마치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건국 이념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 출처를 보면 홍익인간은 홍익인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통공안 제세2화 그리고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셋이라고 할 때 이 홍익인간이 단독으로, 홍익인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둘과 더불어서 셋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그 셋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셋의 의미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통공안 제세와 홍익인간을 다시 봐야 돼요. 성통공안이라는 건 뭡니까? 본성을 통해서 공을 이룬다. 적어도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깨우친다 이런 뜻이에요. 우주 자연의 질서를 깨우친다. 그 말을 한자식 용어로 말하면 성통공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주 자연의 이치를 깨우친다. 이것을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도라고 할 수 있어요. 도. 우리가 도를 닦는다라고 할 때 요 부분을 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고 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우주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자식 용어로 말하자면 성통공안인 것이고. 그러면 이 성통공안한 사람이, 도를 깨우친 사람이 내가 우주 자연의 이치를 깨우쳤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깨우친 걸로 다 끝인가요? 우주 자연의 이치를 깨우쳤으면은 그 깨우친 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제세2화를 해야 됩니다. 제세2화는 뭡니까? 제세, 세상에 있으면서 2화는 뭐예요? 이 우주 자연의 이치가 세상에서 적용이 되게 하는 것을 제세2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이치가 원만하게 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제세2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한자식 용어로 말한다면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덕이 무슨 말입니까? 은덕을 입었다. 우리말로 하면은 보살핌을 받았다. 자, 내가 우주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살펴야 돼요. 이 세상을 보살피는 것을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일단 이 도덕의 관계에서도 이 둘은 항상 도가 먼저예요. 도를 깨우친 사람이 그 깨우친 바를 가지고 보살펴야 돼요. 물론 이거 없이도 이거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저 보살핌이 제대로 되려면 깨우쳐야 돼요.
우주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 돼요. 그 우주 자연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 깨우친 사람이 그 이치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 실천하는 행위가 보살피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세이와 덕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주 자연의 이치가 이 세상에서 원만하게 운행되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홍익인간 하기 위한 전 단계, 이 두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통공안하고 제세이화 하지 않으면 홍익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통공안, 제세이화, 홍익인간이 무슨 관계에 있냐면은 천지인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홍익인간은 이렇게 다시 말을 해야 됩니다. 성통공안하고 제세이화하는, 그러니까 도를 깨우치고 덕을 실천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홍익인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홍익인간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제가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할 때에 홍은 우리가 이렇게 그 넓은 홍, 클 홍 하는데 이 글자의 정체가 활궁자가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기서 홍은 해를 말합니다. 해. 그 다음에 이 익자는 그릇에다가 위에서 물이 들어와서 그릇에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 차다. 그래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왜 그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그릇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의 그르다. 왜 이 그릇을 그르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드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이 자체로는 언제나 불완전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지금 이 그릇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 그런데 이 익이라는 말은 이미 가득 찼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말에 익었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익었다. 지금 이제 그 추석이 가까우니까 과일들이 살짝 이제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제 그 가을이 지나가면 사과나무의 사과들이 아마 빨갛게 익을 겁니다. 그 사과가 익었다라고 할 때 사과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사과의 색이 변합니다. 어떤 색으로? 빨간색으로. 자, 무슨 뜻일까요? 사과가 익었다? 그 말은 사과가 해와 같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되었다. 익었다. 하나 되었다. 그런데 그 사과가 빨간해지도록, 푸른 사과가 빨간해지도록 그렇게 작용한 것은 하늘의 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익이라고 할 때 우리말의 익은 하나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뭐겠어요? 해와 하나 되다. 이것을 더 풀이하면은 해와 하나 된 사람. 자, 아직까지 우리가 해와 하나 된 사람 이렇게 해도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죠? 제가 한번 설명을 더 추가할 겁니다. 자, 어쨌든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홍익인간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홍익인간 하기 위한 전 단계 두 단계가 있다. 그 전 단계는 하나는 성통공안이고 그걸 도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깨우침이며, 깨우침은 우주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세이화다. 깨우친 사람으로서 자기가 깨우친 바를 토대로 이 세상에서 만물을 보살핀다. 그것을 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깨우치고 깨우친 바를 실천하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해와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한다. 자, 어쨌든 성통공환 제세이와 홍익인간은 천지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천지인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첫 번째는 하늘의 의미를 담고 있고, 제세이와는 땅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이 홍익인간은 만물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홍익인간은 해와 하나 된 사람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해와 하나 된 사람 하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천부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때는. 자, 우리 천부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심 본태양.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근본이 마음인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근본이 태양인 차원이 있다.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해는 근본이 서로 같다. 그런 뜻이에요. 해와 마음은 근본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해와 같아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홍익인간은 바로 해와 하나가 일치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천부경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이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목표, 해와 같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정은 우리한테 그걸 말해요. 그리고 그 수준에, 그 영역에 도달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홍익인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와 같은 사람, 본심 본태양, 이런 말들을 만들어 쓴 사람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해와 같이 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청동거울이라는 유물이 있습니다. 우리 고분에서는, 고대 고분에서는 종종 그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되는데 그 중에 청동거울이 같이 출토되기도 합니다. 자, 저 청동거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것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청동거울이 나오면 뭐 손잡이가 몇 개냐, 여기에 무늬가 뭐냐, 줄이 몇 개냐, 이런 거에만 주목을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저 청동거울과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청동거울의 용도가 뭐냐, 용도. 왜 지금 고대 그 유물이 발견되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 무덤에서 어떻게 왜 청동거울이 나오냐. 그럼 거기서 청동거울이 나오면 그 거울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거울의 용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뭐 거울이니까 그 얼굴을 비춰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청동거울을 진짜 실물을 보면은 저 청동거울은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럼 저 청동거울을 어디다 썼을까요? 우리 이제 그 제기 중에는 청동으로 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그 왕실에서 쓰는 제기들은 주로 청동으로 이렇게 제기를 만듭니다. 근데 그 제기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닦아놓은 뒤 며칠만 지나면 다시 때가 낍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기를 닦아야 돼요. 자, 이 청동거울의 용도에는 바로 닦는다는 것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청동거울을 지닌 사람들이 적어도 그 유물을 간직한 고대 무덤을 쓸 만한 그런 이제 그 지도자들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청동거울은 주기적으로 닦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저 청동거울의 용도는 뭐냐면 닦는 겁니다. 닦는 거. 이 청동거울은 조금만 닦지 않고 놔두면 때가 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닦아야 돼요.
근데 청동거울을 닦아서 어디다 쓰게요? 뭔가 용도가 있어야, 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 청동거울의 용도와 바로 이 본심 본태양과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저 청동거울은 해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해를 비춰보는. 만약에 여기 제가 닦은 청동거울에 때가 10%가 꼈어요. 그러면은 햇빛을 100% 햇빛을 받아도 여기서 10%는 때가 껴있기 때문에 90%만 반사를 하겠죠. 바로 그 10%, 100%를 받아서 이놈이 100%로 반사할 때까지 이걸 닦아요.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청동거울로 해를 비춰서 햇빛을 받아서 100%를 반사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본심. 자, 햇빛을 받아서 100%를 반사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청동거울을 닦으면서 속으로 무엇을 닦냐면 마음을 닦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마음을 닦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형상이 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마음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닦는다고 해요. 그 말의 출처가 바로 이 청동거울이에요. 이분들은 청동거울을 닦으면서 자기 마음을 닦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까지? 해와 같아질 때까지. 100%를 받아서 100%를 반사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해와 같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가 반사가 되면은 나는 해와 같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선조들, 우리 그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만들어 쓴 분들, 그 다음에 천부경에 본심 본태양이라는 글귀를 남긴 분들, 또 고분에서 청동거울이 출토되는 그런 분들, 이분들의 그 가치관, 이분들의 발자취, 이분들의 정신, 이런 걸 읽어내려면 이렇게 몇 가지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해요. 자, 아마 그 이 청동거울, 이것이 담고 있는 이 겉의 표면의 의미, 이런 것들도 읽어내는 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자의 원리에서 말한 그런 거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청동거울의 용도다. 청동거울은 천부경에 말하는 본심 본태양. 사람의 마음은 근본이 하늘의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과 닮아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했다. 그 흔적이 바로 청동거울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성통공안,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글귀, 교훈이 될 만한 글귀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분들이 바로 지금 동양에서, 아니면 인류 전체가 지금 그 뭔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철학의 토대를 닦으신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고 이런 것들의 의미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근본을 찾아내서 그분들의 발자취,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면 우리가 그걸 실천하자, 따라가자. 우리가 그분들을 닮아보자. 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지금 이 홍자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활궁에서부터 넓을 홍, 클 홍자로 가서, 그 다음에 그 클홍자에서 홍익인간으로 가서, 홍익인간에서 우리가 천부경의 본심 본태양까지, 그 다음에 청동거울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논리, 그 속에 담겨 있는 논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천부경을 볼 때나 뭔가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거나 들을 때 뭔가 우리의 느낌이 조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